거품입니다. 한국은 이 판에 낄 자격이 없어요. 밀라노 30년 차 인프라 총괄 본부장이 한국의 제안서를 쓰레기통에 던지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폐막식 날 밤 모두가 짐을 싸서 떠나는 텅 빈 그 시간에 오직 한국 전시관 앞으로만 수만 명의 인파가 3km나 늘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유럽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인프라 표준에 오직 한국의 데이터만이 전 항목을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거품이라 조롱받던 나라가 유럽의 새로운 기준이 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본부장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오만했던 유럽이 스스로 무릎을 꿇은 그 충격적인 전말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꼭 남겨주세요. 2026년 2월 밀라노. 차가운 겨울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시청 집무실 창가에 서서 텅 빈 두오모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전날 밤까지 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수만 명의 인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오색찬란한 폭죽 연기는 빗물에 씻겨 내려갔고 바닥에는 치우지 못한 쓰레기 더미와 구겨진 현수막들만이 을씨년스럽게 나뒹굴었습니다. 밀라노 동계 올림픽 폐막식 그 다음날 아침이었죠. 저는 알레산드로 로시입니다. 밀라노 인프라 및 도시계획 총괄 본부장이에요. 이 자리에서 30년을 버텼습니다. 유럽의 엘리트 관료라는 자부심 하나로 세상을 낡은 잣대로 재단하며 살아왔죠. 제 일은 간단합니다. 밀라노의 미래를 먹여 살릴 가장 완벽한 파트너를 고르는 것. 언제나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빨간 글씨로 찍힌 숫자 하나. 올림픽 유산사업 총 부채 규모였죠. 굳이 다시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그 숫자를 봤을 때 표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2번, 3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더군요. 30년 관료 생활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제안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하청 공장쯤으로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들이 내민 기준 앞에서 서류를 넘기고 또 넘기고 있었어요. 유럽이 1년 걸린다고 계산한 공사를 한국은 8개월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우리가 회의실에서 말싸움을 하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숫자로 정답을 써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왜 유럽의 심장부가 이제 그 나라 없이는 굴러가지 않게 되었는지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빗줄기가 굵어졌어요. 두오모 광장 위로 회색 하늘이 내려앉았고 잔치가 끝난 거리는 적막했습니다. 밀라노를 먹여 살릴 탈출구는 하나였어요. 친환경 도심 인프라 전면 교체 사업이었죠. 저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무거운 발걸음을 뗐습니다. 산더미 같은 제안서가 기다리는 대회의실로 향하면서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 위기는 유럽과 미국, 일본이 해결할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니까요. 바로 그 순간 재킷 안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수석 분석관 소피아였습니다. 소피아의 전화는 짧았어요. 본부장님, 회의실 준비됐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끊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렸죠.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적막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대회의실은 전쟁터였습니다. 거대한 마호가니 원목 테이블 위에 제안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미국 국방부 로고가 박힌 두툼한 서류철,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보낸 수백 페이지짜리 바인더, 중국 국영 컨소시엄의 번쩍번쩍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저는 자리에 앉으며 그 무게를 눈으로 가늠했어요. 강대국들의 탐욕이 종이 위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파비오 차관이 중국 컨소시엄 서류를 번쩍 치켜들었어요. 이탈리아 경제부 차관답게 침을 튀기며 열을 올렸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초기 비용은 절반. 공사 기간도 유럽 업체들보다 짧아요. 당장 사인하면 됩니다. 일본 측 연락관이 끼어들었어요. 수소 표준 매뉴얼을 밀어넣으면서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종속될 것을 당연하다는 듯 강요하더군요. 미국은 달랐습니다. 안보동맹이라는 단어를 무기처럼 휘두르며 협박에 가까운 조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스크린 한 구석에 짧은 이름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요. 대한민국.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파비오 차관이 코웃음을 쳤죠. 한국? 남이 설계도 주면 조립이나 빨리 하는 하청 공장 아닙니까? 이 거대한 판에 낄 격이 안 되죠. 테이블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피식 웃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진짜로 믿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얼마나 좁은 세계 안에 갇혀 있었던 걸까요? 유럽과 미국, 일본 정도가 이 세계의 판을 짜고 한국은 그 판 바깥에서 부품이나 되는 나라라고 확신했습니다. 진짜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낡은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고 있었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파비오는 계속 중국 패키지를 밀어붙였고 일본과 미국은 자기 조건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넘기다가 문득 멈췄어요. 중국 패키지 계약서 17페이지였습니다.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소프트웨어 갱신 권한 공급사 독점 보유. 작은 글씨였죠. 누가 봐도 그냥 지나칠 만한 조항이었어요. 하지만 30년 관료의 눈이 그 문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저는 페이지를 접어두었어요. 아직은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파비오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로시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국 패키지 이번 주 안에 사인하면 어떻겠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 17페이지를 손끝으로 짚었어요. 조금만 더 검토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계약서를 말아주었어요. 비서에게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소피아 불러줘. 소피아는 5분 만에 왔습니다. 38살. 수석 분석관이라는 직함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젊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달랐어요. 숫자 앞에서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편견도 없었죠. 오직 데이터만 봤어요. 저는 집무실 문을 닫고 중국 패키지 계약서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소피아 27페이지. 네가 먼저 봤겠지.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소피아는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그 조항을 다시 읽었습니다. 보급선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미간을 찌푸렸죠. 무슨 소리야?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빠른 공격이 아니에요. 보급선을 끊기는 거죠. 중국이 이 인프라를 깔면 핵심 부품 교체와 소프트웨어 갱신 권한이 영구적으로 저들 손에 넘어갑니다. 초기 비용을 아끼려다가 밀라노의 심장부를 통째로 내어주는 꼴이 될 수 있어요. 회의실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청구서. 저는 계약서를 덮었어요. 손끝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어? 소피아가 잠시 망설이더군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얇은 파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했던 아시아 국가들 데이터입니다. 최신 실증 수치예요. 특히 한국 쪽 숫자가 좀 이상할 정도로 눈에 띄는데요. 저는 그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파비오가 오늘 회의실에서 코웃음 치던 그 이름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의회였어요. 총리실이었고 다음 예산심의였고 제 자리였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어 던졌습니다. 소피아.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정체 모를 숫자가 아니야. 당장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이름표라고. 미국, 일본, 프랑스. 이런 이름들 말이야. 하지만 데이터를 보시면 유럽의 전통이 있어. 검증도 안 된 한국 인프라를 밀라노 심장부에 깔자고 의원들이 당장 나를 파면할걸. 소피아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어요. 저는 그 얇은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태극기가 작게 인쇄되어 있었죠. 파일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책상 옆 서랍을 열고 그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집무실 안에 울렸어요. 딸깍. 소피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챙겨 조용히 일어섰죠. 문을 닫고 나가면서 딱 한 번 저를 돌아봤어요. 뭔가를 말하려다 삼킨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외면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두오모 광장의 쓰레기 더미 위로 빗물이 고여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죠. 아주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 서랍 속에서 한국의 데이터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 스스로 폭발하기 직전까지는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랍 속 한국 파일은 잊었어요. 중국 패키지의 17페이지도 소피아의 삼킨 눈빛도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의, 보고서, 의회 브리핑. 30년간 반복해온 그 리듬 속으로. 그러던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소피아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상기된 얼굴이었죠. 손에는 얇은 파일이 들려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 많이 본 파일이더군요. 서랍 속에 집어넣었던 바로 그 파일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소피아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의 차분함이 아니었습니다. EU산업위원회에서 극비리에 진행한 친환경교통 인프라 실증 테스트 최종 결과가 방금 브뤼셀에서 넘어왔습니다. 이걸 보셔야만 합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죠. 30년 차 엘리트 관료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들이 붉은색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연동 속도 1위 현대차 배터리 화재 방지 내구성 1위 한국 배터리 기업 시스템 유지 보수 효율성 1위 동일 기업 1위부터 3위까지 전 항목을 한국이 싹쓸이하고 있었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공장 건설 실증 데이터가 첨부돼 있었죠. 유럽 경쟁사들이 현지 공장 완공에 1년을 견적으로 냈을 때 한국은 실제로 8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30% 단축이었어요. 숫자 옆에 붉은 별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실제 완공 기준. 견적 대비 오차율 제로. 오차율 제로. 저는 그 문장 앞에서 멈췄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본부장님, 제가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왜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수백 년 역사의 독일과 이탈리아 자동차 강국들을 제치고 하청 공장이라 불리던 나라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짐이 없었던 거예요. 내연기관이라는 무거운 유산에 발이 묶인 유럽의 거대 화물선들이 방향을 틀지 못해 끙끙댈 때 한국은 달랐습니다. 짐이 없는 쾌속정처럼 최신 기술을 향해 핸들을 곧장 꺾어버린 거죠. 우리가 회의실에서 핏대를 세우며 탁상 공론을 하는 동안 그들은 현장에서 조용히 숫자로 정답을 써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도 말이 없었죠. 창밖으로는 밀라노의 겨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어디선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파비오 차관한테는 아직 안 보여줬지? 네. 당분간 그대로 둬.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어요. 문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 붉은 숫자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저는 소피아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있다고 했죠. 도대체 뭐가 더 있다는 건지.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파비오 차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실무진 6명이 따라 들어왔고 소피아는 맨 마지막에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죠. 오늘 회의는 한국 데이터 공유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중국 패키지 최종 검토 회의였습니다. 파비오가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어요. 로시 본부장, 오늘 결론 냅시다. 더 이상 끌 이유가 없어요. 소피아가 스크린에 EU 실증 테스트 결과를 띄웠어요. 1위부터 3위까지 한국이 싹쓸이한 그 붉은 표였습니다. 단순한 테스트 결과야. 파비오가 즉각 받아쳤어요. 아시아 후발주자들 기술은 잔고장이 많아. 몇 년 못 가지. 현장에서 써봐야 알 수 있는 거라고. 실제 유럽 내 고장 통계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어요. 한국산 장비 고장률과 유럽산 장비 고장률을 나란히 비교한 수치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화산업 담당 코디네이터 루카였죠. 그는 회의 중인 걸 알면서도 굳이 들어오더니 얇은 출력물 한 장을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해서요. 저는 서류를 집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선수촌 간편식 소비 집계. 1위 농심 신라면.
저는 2번 읽었어요. 라면이었습니다. 라면 한 봉지였죠. 루카가 덧붙였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각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작한 매운맛 챌린지가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지금 유럽 소셜미디어 트렌드 1위입니다. 심지어 대형마트들이 K푸드 전용 매대를 앞다투어 늘리고 있고요.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파비오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무기계약 회의에서 라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저는 그 출력물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퍼즐 한 조각이 빠진 채로 오래 봐왔던 그림에 마지막 조각이 끼워지는 것 같은. 브뤼셀 회의실에서 강대국들이 공급망을 두고 피 터지게 싸우는 동안 유럽의 마트 진열대에서는 이미 한국이 한 칸씩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정치가 문을 닫는 속도보다 입맛이 문을 여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미국이 관세라는 높은 담장을 쌓으며 발버둥 칠 때 한국은 그 담장 아래를 파고 들어온 거죠. 소리도 없이. 냄새와 맛으로.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동시에 움직이는 나라. 기술로 인프라를 장악하면서 문화로 일상을 침투하는 나라. 저는 그제야 그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파비오 차관님. 제 목소리가 달라졌는지 파비오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중국 패키지 결론 일주일 더 미룹니다. 무슨 소리야, 로시? 지금. 일주일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루카의 출력물을 집어들었어요. 농심 신라면. 빨간 봉지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코앞에 숫자만 쫓다가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답을 확인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EU산업위원회의 봉투가 밀라노 시청에 도착했으니까요. 봉투는 화요일 아침에 도착했어요. EU산업위원회 공식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비서가 제 집무실로 가져왔을 때 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봉투를 보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파비오 차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당장 와요. 10분 뒤 회의실에는 저와 파비오, 소피아 셋만 있었어요. 파비오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어차피 EU 표준안이 나와봤자 중국 패키지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환경 교통 인프라 통합 표준 초안.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화재 방지 설계 기준. 기준값 출처 한국 기업 실증 데이터.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충전 인터페이스 온도 관리 규격. 기준값 출처 동일. 또 넘겼어요. 긴급 차단 시스템 설계 표준. 기준값 출처 동일. 페이지마다, 항목마다, 줄마다였어요. 콧대 높은 유럽연합이 제정한 핵심 기준값 전체에 오직 한국 기업의 데이터만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놨어요. 파비오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있었어요.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마치 누군가 그의 얼굴에서 색을 지워내는 것처럼.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파비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왜 아시아의 하청 국가에게 우리 인프라의 목줄을 내어줘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해지더군요. 차관님. 저는 봉투를 파비오 앞으로 밀었어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유럽이 친환경이라는 기차를 몰고 달린다지만 그 레일은 이미 한국이 다 깔아버렸습니다. 우리 전기차 심장 4개 중 3개를 한국 배터리가 뛰게 하고 있다고요. 파비오가 무언가 말하려 했어요.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대신 책상 위로 손을 뻗었어요. 파비오가 그토록 밀어붙이던 중국 헐급 패키지 서류와 미국이 안보 동맹을 볼모로 내민 협박 계약서, 그리고 일본의 수백 페이지짜리 수소 표준 바인더까지 전부 쓰레기통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미련 없이. 소피아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파트너를 고른다는 생각 자체가 오만한 착각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갑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갑이 된 적도 없었죠.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쪽은 처음부터 그들이었습니다.
소피아. 네. 한국협상단 대표한테 연락해. 정식으로 면담 요청이라고. 소피아가 재빨리 메모를 했어요. 파비오가 소리쳤습니다. 로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는 파비오를 돌아봤어요. 대답 대신 이유표준 초안을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복도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밀라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비가 멈춰 있었어요. 차갑고 맑은 빛이 두오모 광장 위로 내려앉고 있었죠. 저는 집무실로 돌아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한국협상단 대표. 김태진 본부장. 그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잠깐 멈추더군요.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국협상단 임시사무실은 시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올림픽 기간 중 임시로 임대한 3층짜리 건물이었죠. 로비에는 안내판도 없었고 경호원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무용 건물이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났어요. 30년 관료 생활에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긴장이었죠. 협상 테이블에서의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빚을 진 채로 채권자 앞에 처음 서는 사람의 긴장이었어요. 3층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승자의 거만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표준을 자기 언어로 써버린 팀이니까요. 당연히 뻣뻣한 악수와 차가운 비즈니스 미소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죠. 문이 열리자마자 김태진 본부장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았어요. 허리가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게. 90도였어요. 각도기로 잰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서구 사회의 가벼운 악수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상대의 연륜에 대한 깊은 예우가 담긴 품격 있는 인사였죠. 저는 그 인사 앞에서 잠깐 굳어버렸어요. 허리를 굽혀 돌아온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은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어요. 김 본부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두툼하지 않았어요. A4 2장이었죠. 하지만 그 얇은 종이가 제 손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읽었어요. 밀라노 인프라 사업의 단순 하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유럽 생산 동맹의 최상위 허브로 인정하라는 조건이었죠. 품질 관리 기준, 부품 공급망, 기술 표준 인증까지.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중심에 섰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었어요. 단 한 줄도. 저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김 본부장을 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촉도 설득도 없었죠. 그냥 기다렸습니다. 서늘할 정도로 차분하게. 그때 시선이 자연스럽게 회의실 구석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 4명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충혈된 눈이었고 손에는 노란색 믹스커피 종이컵이 들려 있었죠. 화려한 에스프레소가 아니었어요. 자판기에서 뽑아 마시는 그 믹스커피. 그들은 대화도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화면을 보고 숫자를 검증하고 서로 짧게 메모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저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김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딱 한 번. 군더더기 없이. 물론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복도 끝 창문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어딘가 아름다웠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그 A4 2장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계단을 내려오며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조건을 조율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원칙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선택하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파비오 차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가 출근하기도 전이었어요. 책상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죠. 파비오의 필체였습니다. 긴급 확대 회의. 오전 9시. 전원 참석.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파비오 차관, 재무 담당관들, 의회 연락관까지. 파비오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를 준비해온 눈빛이었죠. 그가 중국 컨소시엄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쳤어요. 한국 조건은 너무 깐깐합니다.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해요. 반면 중국은 초기 비용 제로에 인프라 전체를 이번 달 안에 복구해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사인하면 됩니다. 몇몇 고개가 끄덕였어요. 소피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켰어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띄웠죠. EU 극비 공급망 리스크 보고서였습니다. 동유럽 사례입니다. 소피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중국산 저가 인프라를 도입한 도시들의 실제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어요. 폴란드 브로츠와프,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 불가리아 소피아. 붉은 점들이 도시마다 찍혀 있었습니다. 초기엔 문제 없었습니다. 2년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3년째부터 시작됐죠. 소피아가 페이지를 넘겼어요. 핵심 부품 단종. 소프트웨어 강제 업데이트 중단. 유지보수 기술자 철수. 그래프의 선이 3년째 지점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브로츠와프는 도심 신호체계 40%가 마비됐습니다. 클루지나포카는 전기버스 운행이 8개월간 전면 중단됐고요. 복구 비용이 초기 도입 비용의 3배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파비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관리 문제 아닌가요? 우리는 다르게. 같습니다. 소피아가 끊었어요. 짧고 단호하게. 계약서 구조가 동일합니다. 유지보수 통제권, 영구 독점. 밀라노도 같은 조항으로 묶이게 됩니다. 파비오의 입이 반쯤 열렸다가 닫혔어요. 눈앞의 가격표만 보면 중국 패키지는 달콤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처럼요. 하지만 뒷면에 적힌 글씨는 달랐어요. 초기 비용을 아끼려다 밀라노의 생명줄을 통째로 내어줄 뻔했던 겁니다. 루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도 하나 추가해도 될까요? 그가 태블릿을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유럽 주요 자동차 브랜드 배터리 공급망 현황이었어요. 원그래프였습니다. 한국산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었죠. 74%. 저는 그 숫자를 가만히 봤어요. 유럽의 심장이라 불리는 자동차들. 보닛에는 독일 로고, 이탈리아 로고가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뛰는 심장 4개 중 3개는 이미 한국산이었어요. 정치가 문을 걸어 잠그는 속도보다 기술이 침투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파비오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한국이 아무리 배터리를 잘 만들어도 인프라 전체 시스템은 다른 얘기입니다. 경험이 없어요. 유럽 도심 환경을 모르고 우리 기준도 모르죠. 소피아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유럽 도심 실증 시공 완료 현장 목록입니다. 스크린에 도시 이름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암스테르담, 헬싱키, 리스본. 전부 지난 3년 안에 완공된 현장이었어요. 납기 준수율 100%. 파비오가 그 숫자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의실 안에 묘한 정적이 깔렸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어요. 창밖으로 밀라노의 아침 햇살이 테이블 위로 비스듬히 들어왔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복도로 나오는데 소피아가 조용히 따라왔어요. 본부장님.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금 브뤼셀에서 연락 왔어요. 소피아의 표정이 달랐어요. 아까 회의실에서의 차분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국입니다. 미국이 왜? 소피아가 태블릿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뉴스 속보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속보였습니다. 소피아가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CNN, BBC, 로이터가 동시에 같은 제목을 달고 있었어요. 미국, 한국과 차세대 잠수함 에너지 플랫폼 공동 개발 공식 발표. 저는 화면을 2번 읽었습니다. 공동 개발이었어요. 하청이 아니었죠. 세계 최강 미군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극한 에너지 기술을 한국과 동등한 설계자로서 나누겠다는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견제하던 바로 그 미국이요.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밀라노의 아침이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어요. 회의실. 2분 뒤였어요. 소피아가 회의실 벽에 대형 출력물을 펼쳤습니다. 글로벌 생산 동맹 지도였어요. 북미에서 동유럽, 중동을 잇는 거대한 인프라와 배터리 생산망. 굵은 선들이 대륙을 가로질렀죠. 그리고 그 수많은 화살표가 뻗어나가는 중심, 최상위 품질 관리 허브 자리에 선명하게 찍힌 이름. 대한민국. 저는 그 지도를 올려다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밀라노 인프라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만의 문제도 아니었죠. 이건 판 자체가 바뀐 거였어요. 누가 세계의 룰을 쓰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저 지도 위에 찍혀 있었죠.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본부장님, 폴란드가 3년 전에 한국과 계약했습니다. 그때 유럽 어느 나라도 한국을 신뢰하지 않을 때요. 지금 폴란드는 이 지도에서 두 번째 허브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년 전이라는 말이 귓가에 걸렸습니다. 바로 그 무렵 저는 어떻게 했던가요? 회의실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파트너를 고르는 갑이라고 자만했죠. 한국의 제안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요. 한국 협상단이 오늘 오후 출발 일정을 잡았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출발? 폴란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노르웨이도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폴란드 허브 옆에 아직 빈칸으로 남아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서유럽 허브였죠. 밀라노였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저 빈칸에 다른 이름이 채워질 터였어요. 그리고 한번 채워진 자리는 20조 원을 들고 가도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파비오였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CNN 속보 화면이었어요. 로시, 이거 봤어요? 미국이 한국이랑.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파비오가 잠깐 멈추더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소피아를 봤어요. 김태진 본부장한테 지금 당장 연락해. 오늘 오후 면담 가능한지. 소피아가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파비오가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로시, 우리가 정말 저들한테 다 내줄 겁니까? 조건서 그대로요? 저는 벽에 걸린 지도를 한 번 더 봤어요. 대한민국. 그 이름 위에 꽂힌 화살표들. 파비오 차관님.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지도에서 밀라노가 빈칸인 게 보이십니까? 파비오가 지도를 봤어요. 내일도 저 자리가 비어 있을 것 같습니까? 파비오의 입이 닫혔습니다. 소피아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오늘 오후 4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피아의 두 번째 전화기가 울렸어요. 다른 번호였죠. 그녀의 표정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본부장님. 밀라노 도심 교통관제센터에서 연락 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신호 통제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도심 전기버스 수백 대가 멈춰 서고 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두오모 광장 앞 교차로에 전기버스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어요. 뒤로 차들이 길게 늘어서기 시작했죠.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한 대였어요. 그런데 5분 뒤 2대가 됐어요. 10분 뒤엔 3대였습니다. 네. 전체가요? 전화를 끊더니 저를 봤습니다. 도심순환 전기버스 전 노선이 멈췄습니다. 중앙신호 통제 시스템도 응답이 없고요. 원인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만료 통보입니다. 라이선스 만료.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며 중국 패키지 계약서 17페이지를 떠올렸어요. 소피아가 경고했던 그 조항이었습니다. 유지보수 통제권, 영구 독점. 달콤한 독사과의 청구서가 오늘 아침 도착한 거였죠.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30분 만에 회의실이 꽉 찼어요. 시장, 재무장관, 의회 연락관들. 파비오 차관은 회의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밀라노 도심 지도가 떴어요. 빨간 점들이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죠. 멈춰선 버스, 먹통이 된 신호등, 마비된 교통흐름. 시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소피아가 보고했어요. 중국 컨소시엄입니다. 기존 인프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오늘 자로 만료 처리했습니다. 재계약 조건을 수락하지 않으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재계약 조건이 뭐야? 소피아가 서류를 펼쳤어요. 마스터 패키지 연장 계약 즉시 체결. 한국과의 신규 협상 전면 중단. 그리고 향후 10년간 인프라 운영권 독점 위탁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어요. 바로 그때 파비오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중국 컨소시엄의 마스터 패키지 연장 계약서가 들려 있었어요. 책상에 내리쳤습니다.
당장 사인하십시오. 목소리가 컸어요. 한국이 아무리 배터리 강국이라도 지금 당장 멈춰버린 이 도시를 다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초기 비용 제로에 인프라 전체를 복구해주겠다는데 왜 거절합니까? 의원 2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광장 앞 교차로에 멈춰 선 버스들 주변으로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코트를 여미며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택시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노인. 유모차를 밀고 서 있는 젊은 엄마. 주먹을 쥐었어요. 파비오가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시장님,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시민들이 거리에서 얼어붙고 있어요. 의회가 우리를 어떻게 볼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가 쌓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저를 봤어요. 로시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봤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죠. 머릿속에서 두 장면이 겹쳤어요. 브로츠와프, 클루지나포카, 소피아. 소피아가 스크린에 띄웠던 도시들. 초기엔 멀쩡했지만 3년째부터 완전히 인질로 잡혔던 그 도시들. 지금 당장에 불을 끄겠다고 다시 중국에 손을 내미는 순간 밀라노는 그 도시들의 뒤를 따르게 될 터였습니다.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저 계약서 한 장이 이 도시의 목을 쥐고 흔들게 되는 거죠. 눈앞에 싼 집을 샀다가 수리비로 집값을 2번 날리는 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회의실 안에서 그 말을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파비오가 계약서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시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로시 본부장. 저는 계약서를 내려다봤어요. 사인란이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죠.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파비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딨습니까? 밖에서 시민들이. 10분입니다. 김태진 본부장한테 연락해. 지금요? 지금 당장. 오늘 오후 4시 면담 취소하지 말라고. 하지만 본부장님, 회의실 안에서 지금 사인 압박이. 알아. 저는 복도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얼굴들이었죠. 누군가 시청 건물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10분이었어요. 10분 안에 답을 내야 했습니다. 밀라노 자리에 찍힌 빈칸. 그리고 그 옆에 선명하게 박혀있던 이름. 대한민국. 시의회 임시표결은 오후 2시에 끝났습니다. 가결이었어요. 한국과의 생산 동맹 계약 잠정 보류. 찬성 11표, 반대 셋. 저는 결과를 문자로 받았죠. 복도에 서 있었어요. 벽에 기댄 채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동시에 대기 발령 통보가 왔어요. 모든 서명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김태진 본부장을 직접 만나면 된다고. 2주만, 아니 열흘만 기다려달라고 하면 된다고. 한국협상단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죠. 문이 열렸어요. 복도 끝까지 보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노트북이 케이스 안으로 들어갔고 서류들이 박스에 쌓였습니다. 종이컵들이 쓰레기 봉투 안으로 들어갔죠.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조용하고 빠르고 질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었어요. 김태진 본부장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기색이 없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본부장님 오셨군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본부장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2주면 됩니다. 의회를 설득하겠습니다. 반드시. 김 본부장이 서류 가방 잠금 장치를 닫았어요. 딸깍.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여전히 정중했어요.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죠. 본부장님, 우리의 기술은 신뢰를 담보로 제공됩니다. 원칙이 흔들리는 곳의 핵심 플랫폼을 이식할 수는 없어요. 저는 말을 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의회의 문제지 밀라노 전체의. 폴란드와 노르웨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았어요. 설명도 없었죠.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어떤 긴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김 본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깊고 정중하게.
밀라노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뒤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마지막 박스를 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회의실이 빠르게 비어갔어요.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믹스커피 자국만 동그랗게 남아 있었죠.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빈 회의실 안에 혼자 남았어요. 탁자 위에 커피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들어 그 자국을 손끝으로 짚었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비가 쏟아졌어요. 우산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밀라노 올림픽 철거 현장. 한국 전시관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며칠 전까지 수만 명이 줄을 섰던 그곳은 이제 텅 빈 콘크리트 바닥만 남아 있었어요. 조명도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있었죠. 저는 그 바닥 위에 서 있었어요. 발밑에 젖어 흐물거리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인프라 실증 데이터 출력물이었어요. 누군가 흘리고 간 거였죠. 빗물에 잉크가 번져 숫자들이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8개월. 30% 단축. 납기 준수율 100%. 저는 그 숫자들이 번지는 걸 가만히 봤어요. 왜일까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1년 걸릴 공장을 8개월 만에 짓는 속도. 한 번 맺은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는 그 서늘한 신뢰. 김태진 본부장이 짐을 싸면서도 끝까지 정중했던 그 태도. 회의실 구석에서 밤을 새우며 믹스커피를 마시던 젊은 엔지니어들. 이게 하루아침에 생겨난 걸까요?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소피아가 며칠 전 건넸던 흑백 사진 한 장이 떠올랐어요. 1970년대였습니다. 50도가 넘는 중동의 사막이었죠. 땀에 절은 작업복을 입고 철근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깨는 보였습니다. 굽어 있었죠. 무게를 견디다 굽어버린 어깨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 지하 수천 미터였습니다. 막장이라고 했죠.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곳. 헬멧에 달린 작은 불빛 하나에 의지해 검은 석탄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곡괭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폐 속으로 매일 검은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진폐증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조차 모르면서 버텼던 사람들이었죠. 비가 더 굵어졌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좁은 공장방에서 밤새 미싱을 돌리던 어린 여공들도 떠올랐어요. 동생들 학비를 대기 위해 자신의 잠을 팔았던 사람들. 이름도 없었습니다. 기록도 없었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어깨들 위에 오늘의 한국이 세워진 거였습니다. 찢겨진 손톱과 굽어버린 허리. 검은 먼지로 얼룩진 얼굴. 그것들이 벽돌이 되고 기둥이 되고 기초가 됐던 거예요. 콧대 높은 유럽을 무릎 꿇린 기술이 그 익명의 희생 위에서 단단하게 세워진 거였죠. 저는 비에 젖은 안경을 벗었습니다. 손으로 닦았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빗속이었으니까요. 그냥 다시 썼습니다. 유리창 너머가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 그 자리에 그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이영만리 타국의 관료가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부끄러웠습니다. 아시아의 하청 공장. 제가 했던 말이었어요. 파비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게 저였습니다. 한국의 제안서를 보지도 않고 낡은 잣대로 재단하며 샴페인을 마셨던 게 저였죠. 그 잣대가 얼마나 비루한 것이었는지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발밑에 출력물이 완전히 젖어버렸어요. 숫자들이 다 번졌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외워도 됐어요.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빗속을 걸었어요. 집무실로 향했죠. 30년 관료 인생을 통틀어 이렇게 늦은 시각에 연설문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은 써야 했어요. 마지막 한 번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밀라노 시의회 임시총회 오전 10시였습니다. 방청석까지 꽉 찼어요. 기자들도 들어와 있었죠. 파비오 차관이 단상 앞에 서서 중국 마스터 패키지 최종 승인안을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표결 버튼에 손가락을 올린 의원들이 보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저였어요. 직무 정지 상태였습니다. 권한이 없었죠.
하지만 다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 들어가는데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권한 없는 자는 나가라. 파비오였어요.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에는 밤새 빗속을 걸으며 구겨진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어요.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을 켰어요. 두 개의 화면을 동시에 띄웠죠. 왼쪽, EU 중국 인프라 리스크 경고문. 브로츠와프, 클루지나포카, 소피아. 도시들이 인질로 잡혔던 사례들이었어요. 복구 비용이 초기 도입 비용의 3배였던 그 기록들이었습니다. 오른쪽, 글로벌 생산 동맹 지도. 대한민국이 중심에 선 그 지도였죠. 의원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왼쪽 화면을 보십시오. 눈앞에 가격표 뒷면에 뭐가 적혀 있는지 보이십니까? 유지보수 통제권 영구 독점입니다. 싼 집을 샀다가 수리비로 집값을 2번 날리는 꼴이에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오른쪽을 보십시오. 저 지도에서 밀라노 자리가 보이십니까? 비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폴란드와 노르웨이가 저 자리를 채우려 손을 들고 있어요. 로시, 지금 내 권한이. 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파비오를 봤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서류 뭉치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단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사직서였어요. 30년입니다. 이 자리에서 30년을 버텼어요. 오늘 이 한 장으로 끝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것만큼은 말해야겠습니다. 장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지금 파트너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안일함과 함께 침몰할지 새로운 기준 위로 올라탈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파비오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소피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스마트폰을 들어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브뤼셀발 속보였습니다. EU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통합 표준 최종안 한국 데이터 100% 반영 공식 반려. 한 줄이었어요.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의원들이 스크린을 봤어요. 다시 봤습니다. 파비오가 그 한 줄을 읽는 게 보였어요. 읽고 또 읽었죠. 그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천천히 완벽하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핏대를 세우던 입이 그냥 닫혔습니다. 의장이 헛기침을 했어요. 로시 본부장. 저는 의장을 받습니다. 전권을 위임합니다. 한국 측과의 협상을 재개하십시오. 저는 사직서를 집었어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소피아가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펜사 공항. 폴란드행 비행기 출발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것 같았어요. 뛰어야 했습니다. 말펜사 국제공항까지 40분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운전했어요. 저는 조수석에서 전화를 붙들고 있었죠. 한국협상단 연락처로 계속 걸었습니다. 연결이 안 됐어요. 고속도로 위로 밀라노의 하늘이 펼쳐졌어요. 며칠 만에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맑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몇 시야? 3시 47분입니다. 폴란드행은 4시 10분이요. 23분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엑셀을 밟았어요. 공항 진입로로 들어서면서 저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밀라노 시장 직인이 찍힌 문서였어요. 한국이 요구했던 생산 동맹 허브 조건서. 단 한 글자의 수정도 없이 원문 그대로였죠.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VIP 라운지였어요. 출발 게이트 바로 앞이었죠. 유리문 너머로 한국협상단이 보였습니다. 김태진 본부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서고 있었어요. 뛰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렸어요. 본부장님. 김태진 본부장이 저를 봤습니다. 멈췄어요. 저는 숨을 골랐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숙였어요. 깊게. 유럽 엘리트 관료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저에게 했던 바로 그 방식이었죠. 90도였어요. 완벽한 항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몸을 일으켰을 때 김 본부장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기다렸죠. 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정 없습니다. 원문 그대로입니다. 김 본부장이 서류를 받았어요.
천천히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죠.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읽는 동안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파비오였습니다. 공항까지 따라온 거였죠. 로시, 이렇게까지 다 내줄 필요가. 소피아가 스마트폰을 들어 파비오 앞에 내밀었어요. EU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통합 표준 최종안 한국 데이터 100% 반영 공식 반려. 파비오가 화면을 봤습니다. 읽었어요. 다시 읽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핏대를 세우던 목이 그냥 잠겼어요. 뭔가 말하려고 입이 열렸다가 그냥 닫혔습니다. 김 본부장이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한 번. 군더더기 없이. 저를 향해 허리를 숙였어요. 정중하게.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승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만함도 없었죠. 그냥 담담했어요. 그 담담함이 어떤 화려한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봤어요. 공항 유리창 너머로 비행기들이 보였어요. 폴란드행 비행기는 게이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집무실 창가에 섰어요. 1챕터의 그 자리였죠. 두오모 광장이 보였습니다. 달랐어요. 한국의 기술이 이식된 친환경 인프라가 도시의 혈관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전기버스들이 소리 없이 미끄러졌고 신호등이 오차 없이 깜빡였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보였죠. 쓰레기 더미는 없었어요. 빚더미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한국에서 날아온 첫 번째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그 위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소피아가 몇 달 전 건넸던 그 사진이었어요. 집어들었습니다. 1970년대였어요. 중동이 사막이었죠. 50도가 넘는 열기 속에 땀에 절은 작업복을 입고 철근을 짊어지는 사람들.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굽어버린 어깨가 보였어요.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하 수천 미터 막장이었어요. 헬멧 불빛 하나에 의지해 검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곡괭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 매일 그 먼지가 폐 속으로 쌓였겠죠. 그 이름조차 몰랐을 겁니다. 버텼어요. 그냥 버텼습니다. 비좁은 공장방에서 밤새 미싱을 돌리던 어린 여공들도 있었어요. 동생들 학비를 대기 위해 자신의 잠을 판 사람들이었죠. 이름도 없었습니다. 기록도 없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오래 봤습니다. 1년 걸릴 공장을 8개월 만에 짓는 속도. 한 번 맺은 납기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내는 신뢰. 파비오가 발악하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원칙. 믹스커피 종이컵을 손에 쥔 채 밤을 새우던 젊은 엔지니어들. 그게 어디서 온 건지 이제는 알았어요.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찢겨진 손톱과 굽어버린 허리. 검은 먼지로 얼룩진 얼굴. 50도 사막에서 이름 없이 흘린 땀. 그것들이 벽돌이 되고 기둥이 되고 기초가 됐던 거예요. 오늘날 콧대 높은 유럽을 무릎 꿇린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바로 그 익명의 어르신들이 흘린 피와 굽어버린 허리 위에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세계가 고개 숙인 건 기술이 아니에요. 그 기술을 떠받치고 있는 한국인들의 역사에 굴복한 겁니다. 피눈물 나는 그 역사예요. 저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이영만리 타국의 관료였지만 그것만큼은 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두오모 광장이 보였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오후였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버스가 달리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평범한 오후가 결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이 벅찬 기적의 주인공들에게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 한 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더 큰 감동을, 더 큰 자긍심을 드리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동 너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